먼저 주제 발표가 지금 한 8분이 계세요. 8분 계시는데 한 분당 한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 1영역하고 이제 쭉 있는데, 먼저 제 1영역 첫 번째 연사로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과찬의 소개를 받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동원 문일수입니다. 마우스. 네. 교수붓다회가 오늘 출범을 하는데 제가 첫바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또 책임감이랄까 가슴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학생 전법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수들한테는 크게 책임져야 될 큰 축이 대학 교수지 않습니까? 대학생 전법이니까 대학생의 불교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수행 내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김해에 있는 사띠 스쿨, 사띠 아라마 절입니다. 나간 지가 5년이 되는데 가서 수행을 하고 불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면은 저렇게 앉아서 수행하는 시간으로 대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목적이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깨침이다,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최상의 행복이다, 극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죽어서 극락 말고요, 지금 여기에서 극락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자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불교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불행히도 전반적으로 모든 종교를 포함해가지고 불교도 탈종교화 시대에 들어갔고, 특히나 젊은이들은 더 심화됐다. 왜 그럴까 하는 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탈종교화 시대에 대학생들한테 전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면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한국갤럽에서 한국인 종교라는 거를 조사를 했는데, 연령이 젊을수록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MZ세대는 더 심하다. 그런 절대자나 신이 있는가? 신이 있는가? 극락이나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이게 젊은이들이 더 심각하게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느냐? 기적이라는 게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전반적으로 지금 세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탈종교화되는 이유가 종교에 대해 가지고 실망을 한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주고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교수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탈종교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불신과 실망이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관심을 끌게 해야 될 거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그 다음 번째로 가장 큰 이유다. 그러려면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과학적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 불교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까 하는 이런 면을 강조를 해야 되겠다. 도대체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종교를 갖는다 하는데 믿는다는 게 뭘까? 불교를 믿는다는 게, 우리 불교는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잖아요. 가서 삼배를 하고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것도 배워가 복독성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수행해서 열반에 두는 것,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젊은이들한테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 불교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불교는 과학이거든요. 제가 과학자고 특히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불교를 배워보면 불교는 100% 뇌과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뇌과학자가 불교를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뇌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불교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 더불어 이제 불교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을까?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나의 마음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아가지고 사회의 모두의 마음 공간을 청소를 해가지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젊은이들한테 이제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불교는 다행히 과학입니다. 모든 종교가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절대자를 상정해 놓고 거기 믿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라는 건데 불교는 다행히 절대자를 두고 믿으라 그러지 않잖아요.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쳐서 열반을 하라.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 팔정도, 모화, 자비, 지혜 이런 게 다 마음과학이고 연기법은 완벽한 자연과학이죠. 그래서 전부 다 불교의 가르침의 내용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뇌입니다. 처음 보시죠?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모식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앞에 이게 전전두엽이고 축두엽이고 뭐 뒤에 이렇게 있는데 뇌신경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져 나오지요. 이 안에 있는 이 회로들을 이제 모식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지하게 복잡한 뇌신경회로다. 뇌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회로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뇌를 보여줍니다. 잠시지만요. 뇌가 주름져 있죠. 실제 뇌입니다. 금방 죽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꺼낸 것 같습니다. 대뇌고 소뇌고 그렇죠.
가쪽으로 혈관이 분포돼 가지고 이거 물론 속으로도 쳐 들어갑니다만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쳐 들어가지고 대부분 소매가 있고요. 이렇게 내에 걸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안에 뼈대가 없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꺼내 놓으면 약간 쭈그러진 것 같죠.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약간 쭈그러집니다. 내 속에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는 뼈대로 두개골로 쌓여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척수에게 이제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이보다가는 더 둥둥 가폴로라 모양을 하고 있죠. 잘라서 보면은 이렇고 신경세포들은 밖에 다 있습니다.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 여기가 해마인데 해마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안에 전부 다 신경세포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덩게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게 신경세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해마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 들어가면은 해마 이게 다 신경세포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가 이렇게 가는 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지가 자라서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되어가지고 회로를 만들고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 속으로 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뇌는 뇌 신경세포로 만들어진 전기회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뇌에서 나오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인 신경회로의 활성에서 나온다. 그 신경회로를 바꾸면은 마음이 바뀌어진다. 그 신경회로를 명품회로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회로를 바꾸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피트니스를 하고 근육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강해지고 피트니스를 하면은 심폐 기능이 강해지잖아요. 이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들었다 놨다 하죠. 마음의 회로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호흡 수행을 합니다. 들숨을 보고 날숨을 보고 하는 알아차림 수행. 숨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속에 있는 마음신경 회로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꾸 사용하면은 회로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우리 뇌의 신경 회로를 바꾸어 가지고 번뇌를 제거한 열반을 정득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정견을 얻을 수가 있다. 존재의 실제를 보는 인지 교정을 하는 거다.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 보기 때문에, 정견으로 보지 못 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거를 교정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 수행은 곧 마음 운동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은 뇌 신경세포의 연결인 이 신경회로가 매우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도 마찬가지죠.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살아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자꾸 사용하고 이렇게 바꾸면 바꾸어집니다. 뇌에서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 내 신경회로가 바뀌는 겁니다.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소성이 있다, 신경 가소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 지금 새로운 신경회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자극이 돼서 들어가고 그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나오면은 그게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그게 다시 신경회로로 체화된 것이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이 만들어져 나오고 체화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로가 있었다면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새로운 회로가 계속 이어져 만들어진다. 신경회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고 또 빨리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신경세포 가지들이고 가지에 나와 있는 가시라 그러는데 가시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자라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실험실에서 키운 겁니다. 신경세포를 막 다이나믹하게 자라나가고 있죠. 지금 생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자라나가서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돼서 회로를 만들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세포들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세포들이다. 자, 수행에 이제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우리 신경 회로를 바꾸는 건데 어떤 신경 회로를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바꿀까? 교감신경계도 있고 중추신경계인 이런 인지조절신경망도 전전투입에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는 좀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서 타겟을 하는 것이 이완을 목적으로 하면은 부교감신경계를 타겟으로 하고 반면에 불교 수행은 이 인지조절신경망 이거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여기를 타겟을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런 마음 운동, 마음 에너지들을 키우자. 그래서 이런 인지 조절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이죠. 반면에 우리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는데 명상은 부교감신경계를 타겟으로 하는 이완 기법이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해보자. MBSR 같은 게 이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신경망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면 우리는 편안해지니까요. 편안하면 건강도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쉽거든요. 명상을 하기는 쉬워가지고 많은 대중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넓이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 수련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불교 수행은 앉아가지고 들숨 날숨 아니면 화두를 들든 간에 이렇게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알아차림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지겹습니다. 해보면은 참 재미없고 지겹습니다. 그래도 한참 하다 보면은 재미를 느껴서 이제 빠져드는데 어쨌든 명상에 비하면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수련 방법이죠. 대신에 아주 깊게 우리 마음을 단련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이다. 불교는 이론적으로 가야 된다. 돈은 안 되지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해야 되지. 이쪽으로 따라갔다가는 좁다는 어쨌든 간에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뇌고 뇌파를 찍은 건데 저들 사태 아라마에서 한 사람의 뇌는 이렇게 변합니다. 다른 어떤 스님의 뇌인데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분인데 수행 방법에 따라 가지고 뇌가 가는 방향이 다르죠, 그죠? 어쨌든 수행은 뇌를 바꿉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다가 이제 가르친 거는 이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 작동을 가르친 건데 과연 이게 이제 경전의 근거가 있느냐? 자, 이 상유타니까에 나오는 운나바 브라만한테 부처님이 설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오감은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의근에 의지한다. 의근은 마음 챙김, 사띠에 의지한다. 사띠는 해탈, 비무띠에 의지한다. 비무띠는 너바나에 의지한다. 이게 붓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홈나바 브라만한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 불교 포럼에 가도 많이 이걸 얘기를 발가발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과학자인 제가 보면 이게 분명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의지한다는 것은 바티사르나함인데 발리어로 관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정보 처리가 이렇게 층계 구조로 돼가지고 있거든요. 오감에서부터 전오식이 오고 전오식에서부터 의견이 잡아가지고 사띠로 보내고 사띠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정보 처리 과정이 있고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 있고 위로 사장이 있듯이 이렇게 되는 그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이거 분명해요. 뇌과학자인 제가 보면 이거 분명히 뇌과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붓다는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내가 만드는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스님들은 제가 가서 배우는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있는 붓다파라 스님입니다. 경전, 초기 경전을 읽고서 이 마음 공간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제가 만나기 전부터 이 붓다팔라 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경전의 붓다의 가르침을. 이거는 완전히 그대로 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닉바야, 부처님의 원음인 닉바야를 읽으시고 어떤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뇌과학입니다. 이거를 뇌로 풀어보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붓다는 이 뇌에서 일어나는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꿰뚫어 알고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아사와 번뇌를 청소를 해가지고 번뇌가 없는 열반으로 갈까? 사띠를 사용해야 된다.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 마인드풀리스로 미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사띠, 저들은 사띠 그대로 씁니다. 사띠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면은 열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붓다가 아나파나 사띠 숫다 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처님이 자기가 이것을 해가지고 열반을 얻으셨고요. 그래서 수행은 마음 공간을 깨끗이 하는 마음 공학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이제 이거를 타겟에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한테 이쪽을 강조해야 된다. 신인이 천국이니 뭐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거는 13무기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대신에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수행을 하면은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후선유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건강이 변화가 되는데, 건강에 이익을 오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어쨌든 우리 몸의 건강한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수행을 하면은 병원에 들어간다. 수행을 하면은 정신적인 거는 거의 대부분의 특효약이다. 뇌도 발달시켜가지고, 이건 이제 잘 알려져가지고 있죠. 명상의 뇌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세간적 이득도 주고, 초등학생도 잘 따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사회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내 자신, 실천 방향도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다. 알아차림하는 것. 우리 생활 전체가 전부 다가 수행이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를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해야 되겠다. 억지로 앉아가지고 가보자 틀고 앉아가 수행 안 해도 된다. 생활 자체가 수행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제가 나가고 있는 아라마입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하고 했고 뒤쪽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 다 전달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원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 봉은사는 제가 현대고등학교 나와서 오랫동안 첫 번째 절이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1904년생이셨는데 49제를 봉은사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안성에서 교직을 하셨는데, 봉은사 큰 절 구경하신다고 차로 대절해가지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사카디타의 운영위원이었는데 봉은사에서 크게 베풀어 주셔서 무사하게 행사를 했던 것도 이 시간을 들여서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수 부담회 회장님께서 제가 이제 불교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초기 불교 열반경 에서 이제 공동체 연구로 해서 니까야하고 아한경을 이본을 연구해서 열반경에 관련된 초기 열반경 스토리로 학위를 받았고 한 3, 40년 강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회장님께서 저를 이제 학습위원장으로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지금 손목을 다쳤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교리나 불교의 전반적인 것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기 불교 공동체 열반경을 전공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본다면요. 제가 붓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제 집단이 그걸 기억하자, 암송하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그걸 암송합니다. 합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집으로 넘어가죠. 결집으로 넘어가서 그 무리가 그 경전을 다 암송하고 그게 다 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이 계속 이어가서 폐역경이라는 곳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 글씨를 쓴 게 이제 종이 같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종이의 역할이 이제 우리 고려 대장경 같이 목판 인쇄물처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기억한 걸 갖다가 인쇄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대장경, 고려 대장경뿐만 아니라 지금은 웹상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대장경 총망라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대장경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웹상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초반에 초기 불교에 기억하고 암송했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그릇만 옮겨가서 종이에서 머릿속에 암송했던 거에서 종이에서 그 다음에 목판 인쇄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장경이라는 거 고려 대장경 그 다음에 이제 웹상으로 해서 이제 그 대장경이 끊임없이 그릇만 용기만 바뀌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예전에 고루했을 때, 고대의 2500년 전에 어떻게 그걸 알고 기억 암송해서 그걸 그대로 전수해서 폐역경이라는 건 종이, 목판, 그 다음에 활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웹상에서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그릇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한테 전수를 해줬느냐. 이게 굉장히 놀라울 지경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실 저한테 어떤 걸 주문하셨냐면요. 불교 공부하는데 여기 있는 모임 자체에 있는 선생님들이 불교 공부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익숙하게 되고 이런 것에 그 전법적인 그런 학습의 교리, 효과 같은 것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서 불교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암송하고 합송하는 데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열정이 사실 전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초전법륜경에서 그 법을 처음에 굴렸을 때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법을 굴렸을 때 얼마만한 열정이 있었느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암송하고 결집했던 그게 역할이 돼서 대장경이라는 커다란 그 매체를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대장경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고려 대장경이 그 몽고나 그런 침입에 의해서 소실되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에 이제 그게 일부가 남아 있고 의천 대사께서 그것을 교장하셨어요. 교장이라는 건 굉장히 암송하고 뭐 이런 거 필사된 것들에 이렇게 정확한 합리적인 것을 탁탁 쳐내서 완벽한 경전으로서
이제 목판으로 돼서 이렇게 한 거죠. 초조 대장경, 제조 대장경 이렇게 해서 커다란 그 그릇을 만드는데 이제 의천 대사께서 그걸 하셨고 거기에 그런 열정이 또 한국 불교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컨택트에서 불교 경전 학습 공부를 목록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런 대장경 안에 들어있는 불교의 교리가 우리 기억 암송, 합송, 결집이라는 결집은 또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 곳으로 해서 담아왔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 대장경 안에 고스란히 있는가. 그게 경전별로 목록화되어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대체적으로 아주 개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려 대장경의 첫 번째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반야사상이에요. 반야사상을 1번 넘버로 이제 대장경의 1번 목록으로 들어갔죠. 반야사상에 뭐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반야신경, 금강경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아까도 저희 한글로 해서 아주 이제 이해가 쉽게 조계종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이해가 쉽게 반야신경을 모두 다 독송을 하죠. 관자재보살을 먼저 호칭했을 때 관자재보살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내 옆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놔둬서 나를 구제해주는 분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그게 반야신경의 첫 번째 목록으로 탁 들어가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이게 탁 반야신경에 나와있죠. 그래서 옆에 나의 모습, 화신으로 그게 그래서 반야신경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수수한 경전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모든 의례에서 반야신경을 합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나를 깨우치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모습으로 놔두어서 나를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야신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반야사상의 그 대장경 목록의 첫 번째 금강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이 이제 다음에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제가 그 두 경전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제가 9월인가요? 9월에 반야신경에 관련돼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연을 할 생각이니까 많이 와서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학술 아이디어 입장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교수님들 지식층이니까 이제 지식층이 사회와 공동체, 특히 불교를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전법을 할 때 무조건 교리와 불교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불교를 목적화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에 밀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불교 공동체는 초기 상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비구, 비구니, 제가자, 제가녀 사부 공동체가 처음에 출발했는데 그 공동체의 최대 목적은 하모니, 화합이었고요. 두 번째가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정 공동체라고 합니다. 청정이라는 거는 우리 불교는 그냥 종교 때문에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청정 공동체 안에 율장이라는 거는 청정 공동체 안에는 업의 윤리가 있고요. 그 윤리는 아주 냉엄한 그 다음에 칼날 같은 게 있습니다. 꼭 출가자만뿐만 아니라 모든 재가자에게 윤리적으로 청정한 그런 그 잣대 그게 널리 퍼진다면은 불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부정, 부패, 굉장히 사기, 굉장히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불교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학생, 학습, 아이디어 입장에 관련돼서도 이런 것을 교수님들이 이끌어주면 학생들은 자연히 따라갈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그렇게 목록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하면 불교라는 것은 소승과 대승이 있죠. 이거는 작은 수레바퀴, 큰 수레바퀴 해서 대승에서 소승이라는 것에서 니네는 성문하고 독각만 있다. 우리는 이제 보살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성문하고 독각은 자기 혼자 이렇게 깨달아서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서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살이라는 것은 옆에 돕고 구제 중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승이고 니네는 소승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삼승이라고 해서 성문, 독각, 보살 이렇게 말하죠. 여기 밑에 보면 1승하고 3승이 있죠. 1승이라는 것은 이 성문, 독각, 보살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나로 끌어들여서 회통해서 이게 다 그거 각각이 아니라 그걸 다 회통해서 하나의 그 1승이다, 하나의 승이다,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1승 사상이죠. 이거를 얘기 많이 해주신 분이 우리 한국 불교의 원효 스님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소승의 성자들에는 이 사양사과가 있어요.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아라한, 그러니까 예류의 향과, 일례의 향과, 불안의 향과. 향은 가는 거, 과는 이루어진 목적이죠. 아라한은 아라한도 향이 있고요, 과가 있어요. 아라한의 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학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렇지만 예류, 일례, 불안의 향과와 아라한의 향은 유학이에요.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보살도 이제 자타가는 경전이 있는데 무슨 이솝 우화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자타가의 모든 인도의 문화, 종교, 사상이 다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자타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이제 보살 사상이 있고 보살 사상이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예전에 석가모니였다. 아난이었다, 데바다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생과 연결돼서 그 시대의 상을 잘 얘기하는 게 자타가입니다. 자타가에 있는 것들은 서원과 회양 그런 것들도 간간히 있고 보살에 관련된 것도 처음으로 보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보디사테바라는 말이 나왔고 저는 이 자타가에서 나온 보살 사상이 대승의 보살지와 보살 사상과 너무도 연관이 많다고 생각해서 초기와 대승 불교가 그렇게 각각 나눠져 있고 철학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불법승 삼보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 다. 이거 불법승 삼보를 얘기했는데 이 불보는 이제 석가모니 불이고 부처님의 덕성을 얘기하고 30이나 80종을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해 봤는데 부처님의 그 30 이상이나 80종의 그 외형이 부처님의 그 상을 나타낸다, 붓다의 상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에 들어있어서 재미가 있죠. 근데 이 부처님의 석가모니 불이라는 거는요, 텍스트의 이해를 해야지 모든 경전에서 섭렵하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왜 누구의 그러니까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반왕이 예언을 통해서 부처님이 나중에 그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붓다가 될 것이라 했을 때 정반왕으로서는 전륜성왕을 원했지 슈라마나 유행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둬서 키웠죠. 그런데 북쪽문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왜 사람이 죽는가, 동서남북에서 보면 이제 왜 늙는가, 왜 나이 드는가 이런 거에서 고민했던 거. 이게 바로 사성제, 초전법륜의 처음에 사성제에 나왔던 그 메커니즘을 그때 영감을 얻어서 저는 초전법륜 하실 때 그 사성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결하면은 그냥 교리로서 단순하게 무조건 하는 것보다 그런 배경이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교리와 연결하는데 좀 더 쉬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3장은 말씀드렸듯이 경률론이에요. 경을 아가마라고 하고 율은 출가자들의 계율이나 이런 그런 것들, 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가자들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율이죠. 근데 놀랍게도 결집을 할 때는 율장이 먼저 결집되고요. 경장은 나중 두 번째로 결집됐지만 아가마라고 전승이라 수승하다, 부처님의 그 진리다 이렇게 말할 때는 경을 아가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퀘션이 있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잘 살펴보니까 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원석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다면 율장은 그 권력층,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석과 안안의 그 대립구조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율장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율장의 결집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찬나의 범단법에 대해서 결집도 얘기하고 우레나 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전년에 대해서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결집의 진짜 경전을 보니까 가석이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불안나라는 그 상자가 결집을 하느니 마느니 아주 권력을 쥐어들면서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게 경전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은 가석과 안한의 대립 구조로 알고 있는데 막상 율장의 결집 부분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비다르마라고 하죠. 아주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세세한 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심이라는 건 이제 생멸과 진여가 같은 동전의 양문과 같이 같다. 그다음에 진제와 속제도 이렇게 진제가 우월하고 속제가 하열하다 이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둘이 아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열애장 사상 그런 것들. 그다음에 대승경전에선 반야 공사상. 반야 사상은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불교에서 유마거사 승만부인 해서 유마경 승만경이 제가 불교 경전으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정토사상은 쉬운 수행이기. 연불 칭명만 하면 곧바로 그 정토에 가는 거죠. 아미타불 관세음보다 연불하면은.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려운 경전을 읽어가지고 깨닫고 수행해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칭하면 부르면 관세음보살 뭐 아미타불 부르면은 이렇게 곧바로 구제가 된다는 약간 기독교의 신학 사상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은 천퇴경의 소위경전인데 소위경전이라는 건 근본경전을 얘기하는데 이 법화경에선 탕자 비유와 화택 비유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화택 비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아들 셋을 갖다 어떻게 불에서 그 불난 집에서 끄집어내느냐 이거 얘기했을 때 이제 좋은 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나게 해가지고 불에서 이렇게 구출하는 거 이게 유명한데 사실 탕자에 대한 비유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탕자는 어떤 거냐면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기생도 만나고 탕진한 거. 탕진하다가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자애롭게 받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렘브라이트의 그 탕자라는 그림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앙드레 지제의 탕자라는 얘기도 있죠. 그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법화경의 탕자 비유가 사실상 기독교 사상에서 그것을 읽어가지고 차용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게 여러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얼마나 유명했었느냐. 특히 이게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완전히 법화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에 특히 탕자 비유는 압권이었다. 이런 거 얘기해드리고 열반사상은 초기 열반경 제가 전공한 건 초기 열반경은요 아함과 니가야인데 니가야는 빨리본이에요. 지방어죠. 부처님이 나중에 결집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방어로 설해라 어머 외도의 언어로 설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결집에 있는데 빨리어가 니가야고 니가야를 번역한 게 아함이에요. 그래서 이걸 초기 경전은 니가야와 아함인데 니가야와 아함은 빨리 경전을 번역한 아함 경전이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식사상은 우리가 말했듯이 진제하고 현장 스님의 유식이죠. 초기 유식을 진제 유식. 아미다르마 이럴 때 진제 번역법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은 현장 스님인데 유식은 이제 삼성설도 유명한데 진제 스님하고 현장 스님은 어떤 정도냐면요. 진제 스님은 그냥 이렇게 비주류고요. 현장 스님은 국가에서 펀드를 대가지고 너 이거 번역해. 그러면 이제 아주 그 펀드를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라면 진때는 그냥 비주류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번역해서 번역의 맛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초기 유식과 후기 유식은 굉장히 달라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요거 그런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열애장 사상은 진흙 속의 보석. 같은 거, 그다음에 대승기 신론이나 최상용에 관련된 거, 진여와 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열애장 사상 이런 거 대승기 신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화엄 사상은 위상의 일승 법계도가 유명하고 리와 사의 그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 우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화엄은. 그런데 중국의 유학은 세속의 이야기만 담고 있어서 유학이 자기의 그 학문의 한계를 느껴서 어떤 걸 차용하냐면요. 주자가 바로 이 화엄경의 리와 사의 우주의 원리를 자기가 차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너무너무 위대해서 다른 학문이 자기한테 없는 것을 차용하는데 그 화엄 사상이 바로 우주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학은 아주 좋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만 접하는데 화엄의 우주의 이야기, 연화장의 이야기, 장엄한 세계를 차용해서 자기네들이 주자가 또 주자 어려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 선은 이제 평상시 수요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진울의 수신결을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 수신결이 굉장히 진울이란 분이 국사였거든요. 국사는 굉장히 높죠. 근데 이분이 도노 점수를 얘기했습니다. 수신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처음에 애를 탁 낳았을 때 눈, 코, 입이 달리고 까나내기지만 나중에 점점 커서 어른이 되죠. 근데 처음에 탁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가졌고 다 갖춘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도노이고 점점 키워가면서 어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점수다. 그래서 도노와 점수는 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과 초반과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도노 점수를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너무나 유명해서 진도희 스님께 이렇게 쟁점을 걸었던 분이고 가나선을 이야기해서 지금 조계 중에서는 이 성철 스님의 가나선을 굉장히 이렇게 미루고 있죠. 그렇지만 그 수신결에서 보면요. 가나선도 점수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언급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두 분 때문에 유명해져서 조계종에서는 그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분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반야 사상은 초반에 말했듯이 그 공사상이 일치제법이 공인데 아공, 법공이 원래 공사상의 핵심이에요. 아는 뭐냐면 자기 자신, 법은 주위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설일체 유구나 다른 곳에서는 이 아, 공, 법, 유를 주장해서 법도 유다, 주변에 있는 것도 다 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야 사상이 아니다, 법도 공이다 라는 주장에 의해서 된 것이 반야 사상입니다. 이 반야 사상은 현장 번역에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서 프라사나, 반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뜻과 빠라, 저쪽으로. 근데 저쪽이 뭐냐? 어떤 저쪽이냐면 저쪽에 피안에 도달했다. 극치에 도달했다. 지혜의 극치에 도달한 완전한 상태다. 이게 빠라의 의미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드라야, 이거는 이제 심장이에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신경, 하스트라 이렇게 해서 핵심의 경전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조계종이나 뭐 오리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져낸다. 관자재 보살은 화신으로서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낮추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같이 건져주신다. 이게 첫 문장인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이 반야바라밀다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고 위 없는 주문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높은 주문이 없다. 그래서 위 없는 주문이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고 온갖 괴로움을 없애서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으면 알겠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를 보셨을 때 그 아바타가 바로 아발라로피쉐라 화신이에요. 그래서 그 화신은 뭘 얘기하냐면요. 관자재 보살을 얘기하죠. 나의 고통을 나와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으로 나와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가 불교의 반야신경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반야 사상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금강경인데 이 금강경은 우리 그 교수부대에서 최 교수님이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고요. 반야경의 앞부분이 금강경이고 뒷부분은 반야신경이다. 공사상이고 구마라집이 번역했고요. 조계종뿐만 아니라 서종계통의 종단에서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불의식의 경전으로 하나로 금강경을 쓰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49제를 했는데 저는 불교는 수행이 정점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님도 계시지만 왜 불교가 그 장래로 인해서 밥을 먹고 사느냐 수행만 해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이 확 변했어요. 금강경을 스님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읽어주시는데 마음이 다 녹더라고요. 그래서 아 불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치밀한 부분까지 어루만져 주는구나. 그래서 금강경을
원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좋다고 얘기하실 때는 너무 강해서 제가 약간 기가 좀 부드럽게 흐르는 편이라 금강경이 너무 치고 너무 강해서 나한테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삿된 것을 이렇게 쳐내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금강경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49시 할 때는 항상 외우는 게 금강경인데 아주 이렇게 뭐랄까 돌아가신 분한테도 좋겠지만 살아있는 유족한테도 마음을 치유해주는 아주 좋은 경전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너무 많이 얘기한 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무릇 형상에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이 있다는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금강경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뭐냐? 이 네 가지 상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네 가지를 깨야 되는 거죠. 아는 자가 있다는 개념, 개가 있다는 개념, 중생이 있다는 개념, 영혼이 있다는 개념인데 이걸 잘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콘즈에서입니다. 아상, 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상, 개체로서 인간이라는 생각, 인간만 우월하고 다른 것은 다 하열해 이런 생각. 그거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동물이 그 다음에 식물은 북박이라 나쁘고 동물은 본능만 취급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제일 우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하고는 그 본능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인간만이 우월한 게 아니고 개체로서 뭐 지옥이나 축생 다른 것들 다 이렇게 만물이 다 다양하다, 공존하다. 그 다음에 중생 살아있는 존재라는 생각. 삶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꿈꾸는 거와 같다. 이런 게 이제 중생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고. 수자상, 목숨에 대해 숙명적인 집착, 나이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교수들은 글을 쓰고 발표하는 순간 공적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연결에 있어서 참 교수님들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갈등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 교수님들이 그거를 아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교수님들이 그런 면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의 개입과 수행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기도 어렵고 책임감, 위험, 그다음에 대담함과 소심한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하세요. 실제 현실에 대해서 개입과 수행에 대해서 충분한 원형으로 발휘하기가 어렵고 또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무릎을 쓰고 말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눈치를 보게 되지 아무래도. 그래서 중요한 사적 관계나 분별력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판단이나 절충으로 인해서 연구자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해야 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안하는 두뇌 집단으로 자리 잡는 이 경향성이나 또 청중이나 고용주, 학교 연구소의 입장에서 세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매우 얕게, 이익이 되게 이렇게 작동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불교계에서는 먼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적인 관심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침묵의 경향성이 있는데 아니면 아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불교계의 교수님들의 집단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에 골몰하는 집단으로 이 공동체를 초기에 부처님이 말했듯이 하모니와 청정 공동체로 만드는데 교수 붓다해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도적인 모습을 깨닫지만 침묵하는 그 경향성에 제가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교수 붓다해는 초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화합, 하모니와 청정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이제 경정, 독성하고 필사한 다음에 사찰순례하고 접법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독성하고 필사하시는 분들 많고요. 교수님들이 아마 이 단계로 거의 갈 것 같아요. 자기의 수행 및 청정한 주변 환경 조성하게 동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 에피소드 공부라는 건 제가 초기 불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무슨 교리를 그냥 아는데 그냥 암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경전의 설회전 배경이 경장 안에 있어요. 뭐 디가니까야, 뭐 중화, 장화 뭐 다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이 경전에 이 말이 왜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경전이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육하 원칙 안에 그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 히스토리에
관심을 가져다 보면은 불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경전 의미한테 시행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전법에는 불교의 명맥 유지와 종교적인 우위 점거나 뭐 차세대 불교로서의 양성이라는 게 전법 안에 있지만 사실상 그런 사찰순례나 전법의 맹목적인 관습이나 습관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와 사회 공동체의 방향이나 감성에 맞게 깊게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로 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모순의 형태의 내부에 존재해 있는 것을 주관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만족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교를 집을 지키는 지식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특수한 이데올로기처럼 옹호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불교의 권력을 거래 행위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타협보다는 합리적인 비판을, 침묵보다는 자극과 제안을 통해서 불교 교리와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교수님들의 그 전법이나 교리 학습할 때 먼저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단순히 할머니, 어머니의 종교가 아니라요, 친근하고 생활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 에피소드, 서사 뭐 이런 데가 회자대로 얘기하고 자타카 우다나 법화 뭐 니까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불교의 다양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같다는 것을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 종교, 기독교와 서양자가 이웃 종교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불교가 더 과학적이다, 정확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업과 윤리설, 도덕,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의 이치, 그 다음에 뭐 사성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에만 집중하면 과거에 관련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된다는 게 이게 정령 사띠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윤재훈입니다. 저는 교호수 국가의 국내의 성지순례에 대해서 국내의 성지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 국가의 국내의 성지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보란 불법성을 가리키는 말로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의 지신사리를 모신 통도사는 불보사찰이고, 대장경을 봉하는 해인사는 법보사찰이며, 16국사를 배출한 송강사는 16국사를 배출한 송강사는 승보사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대 정멸보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5대 정멸보구는 영축산 통도사의 정멸보구, 오대산 중대의 정멸보구, 설악산 봉정암의 정멸보공, 사자산 덕풍사의 정멸보공, 태백산 정암사의 정멸보공입니다. 자, 이 정멸보공은 석가모니분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찰로, 이곳에는 따로 불상이 없어 불단만 있는 것이 특징인데, 5대 정멸보공은 불교도들의 순례지나 기도처럼 가장 신봉되는 성지입니다. 여기는 안경을 떼고 저기는 또 안경을 좀 안 보이고 그러네요. 다음은 25교구 본사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나와버리네요. 왜요?
저 뒤에 있습니까? 네, 뒤에 있는데 그때 가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25교구 권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뒤에 있다니까 거기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생들의 정법 활동을 위해서 3보 사찰 및 5대 정멸보궁 25교구 권사 순례는 불교도로서 매우 중요한 순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언급했습니다. 자, 다음은 부처님의 8대 성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그 빨간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4대 성지고요. 또 그 외에 그 파란점으로 되어 있는 4군데를 합쳐서 8대 성지가 되겠습니다. 자, 8대 성지는 열반경에 부처님 말씀으로 정해진 곳인데 부처님이 인멸을 예고하자 제자 안한존자가 슬퍼하며 부처님이 열반을 두신 후에 우러러 뵙고 가르침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자 부처님이 알려주신 곳인데요. 첫 번째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빈이, 두 번째로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며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처음 정법을 시작하신 사르나트,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에 든 장소인 쿠시나가라입니다. 저 보이면은 내가 바꿔보자. 저 보이면은 내가 빨간 점들이 잘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기 점들이 다 잘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4대 성지입니다. 네. 이걸 사진으로 좀 살펴보면요. 자, 부처님의 탄생지 네팔의 눈빈이, 자 보드가야, 그 다음에 첫 설법을 하신 사르나트, 그 다음에 접법의 장소인 나즈길입니다. 자, 여기에 교수님 명진 스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를 못 봤어요. 예. 사르나트. 예. 그 다음에 저기 사르나트, 저기가 사르나트인데 저기 나와 있는 부처님상은 사르나트 고고학박물관에 소장 중인 부처님 초전 법문상인데요. 국타시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좀 이상하게 좀 같아요. 열반에 든 장소인 쿠시나가리와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쿠시나가리입니다. 예. 여기가 열반에 든 쿠시나가리입니다. 저게 지금 열반당과 열반탕이고, 또 이거 그 사진도 아니 이것도 좀 사진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열반당과 열반탕이 여기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 네 군데를 알려주시면서 이곳을 찾아와 예경하면 나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실 때 불생갑이라 죄송합니다.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 인멸부시라 라는 개송을 외우는데 그곳이 바로 이 부처님의 4대 성지를 표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나머지 네 군데는요. 예, 여기입니다. 예. 자, 맨 처음 여기는 기원정사가 있으며 부처님이 가장 자주 머물렀던 슈라바스타, 예, 사이성입니다. 예, 다음 여기는 어머니 마야부인에게 설법하러 도리천에 올라갔던 부처님이 3개월 후에 삼도보배를 통해 다시 내려온 쌍카시아입니다. 예. 당나라의 현장법사도 신라의 해초스님도 이곳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부처님의 마지막 암거지 바이샬라입니다. 바이샬라. 지금 저것은 안한존자 사이탑에 있는 대림점사입니다. 네.
자, 여기는 원숭이 왕이 부처님에게 꿀을 바친 곳이며 비구니 출가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또 사진이 또 바뀌었어요.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는 불교가 뿌리를 내린 전법의 장소 라저길입니다. 네. 지금 오늘 주제인 대학생 동아리 전법 활성화 주제와 일치되는 그 전법의 장소입니다. 예, 라저길. 여기에 인 이름은 라자그라하, 왕사성인데 라자는 왕이라는 뜻이고 그라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즉 왕이 집이 있는 성이다. 이 라저길이라 그 뜻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그림은 사르나트 고고학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부처님의 8대 성지 조각인데요. 저 그림을 살펴보면은 좌측부터요. 좌측 제일 위에 그림부터 저 맨 위에가 5 비구에게 첫설법을 한 초전법인지 사르나트입니다. 사르나트. 그 아래가 그러니까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설법하고 내려오신 쌍카시아입니다. 쌍카시아. 그 다음에 부처님은 마지막 안도인 바이샬라. 부처님의 탄생지 네팔 문빈일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니까 열반에 든 장소인 쿠시나라. 그 다음에 기원정사가 있으며 부처님이 가장 자주 머물렀던 슈라바스타의 사이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불교가 뿌리를 내린 전법의 장소 라저기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보두가야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앞에 있던 25호 교본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국내외 성지순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특히 여기 됐습니다. 쓰지 않고. 예. 자, 다음은 다음은 이제 국내외 성지순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국내 여행은 2,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삼보사찰, 5대 정별보궁, 25 교구본사 여기를 위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행입니다. 해외여행은 1년에 한 1,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군데 정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거기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1차는요, 중국 선종 사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종 1조 달마 스님부터 6조 해능 스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행인데요. 먼저 6조 해능 선사의 삭발 휴게도랑이 이루어진 광요사, 6조 해능 선사의 삭발 6조 해능 선사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선종 중심도량 남화선사, 6조 단경의 발상지 해능 대사의 설법도량 대감선사, 황매현 쌍봉산 사조 도신조사의 수행터인 사조사, 방무산 5조 홍인조사의 도량터인 5조사, 천주산 3조 승찬조사의 도량터인 3조사, 그 다음에 중국 3대 석굴 중에 하나이면서 중국 북유 후기부터 당나라까지 불교 예술 양식의 극점을 보여주는 용문석굴, 2조 해가선사가 출가한 향산사, 중국 최초 사찰가 일컬어지는 백마사, 초조 달마대사가 수행한 소림사, 이렇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좀 6조가 머물렀던 곳을 사진으로 살펴보니까요,
육조 해능선사의 삭발수계 도량인 광효사, 황매현 쌍봉사 사조 도신조사의 수행도량터인 사조사, 반무산 오조 홍인조사의 수행도량터인 오조사입니다. 여기가. 천주산 삼조 승찬조사의 도량터인 삼조사, 이조 해가선사가 출가한 향산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조 달마대사가 수행한 소림사입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그 중국 기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발표하시는 분이 여기를 보고 하니까 참 편하네요. 네. 다음에는 스리랑카 불교 선지들 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가세요. 자, 스리랑카 대표 서원 마하메우나 사원입니다. 여기는 2000년이 넘는 유물을 만날 수 있는 네, 5분요. 네, 담불라 석굴. 황금불상에 있는 담불라 황금사원. 네, 황금사원. 자, 다음은 보두가야 보리두나무의 묘목을 가져다시는 성지 트리 마하보리 사원. 112m의 거대한 루안벨리세아 대탑. 그 다음에 스리랑카 최초 사원 이수루무니아 사원을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스리랑카 최초 불교 도래지 미힌탈레입니다. 자, 부처님의 머리카락 사원 사리를 모신 마하세야 대탑, 마인다 스님의 사리를 모신 암바스탈라 대탑을 보고 시베리아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5세기에 지어진 바위왕국 요새인 검색하고 또 찾고요. 헷갈리구나. 이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아, 이거를 해요. 바위왕국의 요새인 시베리아 바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5세기 불교 도래지 프레스카 유적이 이겁니다. 이거요. 네. 네. 그 다음에 찬란했던 궁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로얄 페리스,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했던 바타다케 법당입니다. 다음은 연꽃줄금의 석중인 나타만다파야, 불경을 보관한 도서관인 포투굴 비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불, 입불, 와불들이 조성된 대표적인 불상들 갈비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폐업경을 보관하고 있는 알루비아라 사원입니다. 이 폐업경은 나무입으로 쓴 경전인데요. 경전으로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부터 전래되었는데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라 승려가 서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이 폐업경을 가지고 와서 황해도 신천의 구업사에 봉안한 뒤 절 이름을 폐업사로 고쳤다고 합니다. 현재 대구 동화사와 영월 법풍사의 폐업경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알루비아라 계단을 올라 있는 도서관에 가면은 옛날 흥려들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용했다는 야자입으로 된 종이에 글자를 쓰는 방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천연의 야자입을 찐 후 햇볕에 말려 건조시켜서 무두질을 하면은 파피라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종이는 현재 이용되는 종이보다 훨씬 튼튼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문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파피라의 철필로 글자를 쓰고 재와 식물성 유지를 섞는 액체를 발효를 위해 쌀가루를 문지르면 훌륭한 문서가 완성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대표성지 불치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두광으로 맹구루 나무숲과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계 보고인 마두광으로 이동해서 보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웅카르라 해변 산책을 하고 스리랑카에 대해 가장 신성한 장소로 꼽는 헐리니아 사원을 해서
이제 콜롬보에서 다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활성화 전략입니다. 네. 자, 성지순례는 불심을 키우는 데 중요한 한 축으로 국내의 성지순례는 대학생 동아리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 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성지순례는 앞에서 말한 삼보사찰과 5대 전멸버궁을 기본으로 출발하여 유네스코 지정사찰들도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해외 성지순례를 매우 희망하고 있으므로 불심을 키워주는 데는 부처님의 탄생지인 인도 8대 성지순례가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안으로 학생과 또 교부 지원, 상원 결사 저런 도움들을 통해서 상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교수님들의 성지순례도 주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에서 무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무역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불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4년 전에 제가 저희 YG 캠퍼스에 있는 불교대학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불자라고 얘기했지만 날라리 불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가르치기가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김순남 회장님의 억압에 제가 피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대학생 정법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공과 어떻게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무역로도 불교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저희 과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비전공 과정으로 연계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연구의 배경으로 삼게 된 거는 제가 20세기 사람입니다. 1960년대 사람인데 지금 오는 학생들이 2000년대 MZ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각해요. 야, 교수가 65세에 정년퇴임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그 세대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들이 좋아지지 않아서 세대 차이가 나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같이 동화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 21세기 하면은 전 세계를 통찰하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디지털, 글로벌. 오케이. 혹시 두 개 다 질문하신 분은 제가 무역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디지털과 무역학 말씀하신 분 받아가시죠. 네, 받아가세요. 또 있습니다. 다음 질문 대답하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 시대를 갖다가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몇 개의 키워드를 봤습니다. 그냥 쉬어요. 청년 70만. 그 다음에 지금 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청년 주거 빈곤 139만 명. 그 다음에 앞으로 없어져야 될 일자리가 1,400만.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인공지능 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에 의거해서 인간이 이제는 예전에는 인간이 기계를
인간에게 필요에 의거해서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인간의 지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이 이제는 지능에 AI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에서 졸업한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육체적인 노동은 로봇한테 정신적인 노동은 인공지능한테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에게 야 용맹 전진해 라는 말이 피부로 다가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혼돈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이 혼돈의 세계 속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폭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증폭의 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대응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뢰가치의 제고가 되게 필요한데 이 가치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와 고민을 하다가 불교 정신과 가치를 사회 저변에 담아서 그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하는 초, 스피드, 울트라 시대 사이버와 피지컬과 같이 그 다음에 사람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 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법, 연기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새로운 지혜로 대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원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관계의 사회라고 얘기하고 지능의 사회라고 얘기하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까지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이겼을까를 실크로드라는 무형 로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드 또는 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비주얼하게 길. 선생님 길 또는 로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희망. 네, 너무 좋아요. 또요? 개척. 너무 좋아. 해초 스님. 네, 해초 스님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갔던 길이고 또 실크로드. 네, 실크로드라는 건 무역의 길이고 무역의 길이라는 건 물자와 문화와 정보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교환되는 곳이었기도 하죠. 선물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크로드상에서 여러분들 실크로드상은 3대 간선과 5대 지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많은 경우에 사진을 찾아보면 한 번 더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실크로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불쾌했어요. 신라시대가 사실은 불교랑 실크로드 때문에 굉장히 부자의 도시였는데 열심히 찾다 보니까 워싱턴 DC에 리싱크 인스티튜트라는 곳에 돼 있죠. 육로로드, 그 다음에 해로로드, 한반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자신 있게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쓰려고 합니다. 실크로드 상에서 5대 도시는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타슈켄트, 둔항, 그 다음에 낙양, 금성 정도가 5대 도시였고 또한 불교가 확산된 왜 얘가 조금 예민하네요 아주 도시들을 보면 그 무역을 통해서 대도시가 된 곳과 불교의 주요 사이트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역시 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확산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한 현대적인 해석을 불교의 관점에서 해보자 그러면 불교는 이것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불교는 문화적 다양성과 융합이 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불교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러 지역의 문화들이 적응되면서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현대적으로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아시아와 유라시아의 대륙에 있어서는 불교의 상징과 도상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다시 확산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현대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지금은 FTA에 의한 경제적 통합과 그 다음에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고 인프라 개발과 연결성이 중대되어야 되고 또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경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서구 중심의 무역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교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미국, 유럽,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다시 네오 실크로드를 주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불교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불교는 과학적 종교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비즈니스에서도 불교가 너무 딱 맞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문화와 무역을 선도하는 종교로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무역의 가치를 재인식해서 불교 무역 정신에 대한 개발을 접목해서 우리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20분인 관계로 제가 초울트라로 넘어갈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이 고대 실크로드에서 무역 상품들이 주로 서방의 상품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리적, 자연적 환경을 이용한 물질들이 주로 서방에서 동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상품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술이 접목된 인간의 노고와 노동의 가치가 접목되어 있는 상품들이 주로 동양에서 서방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까 제가 지도를 그냥 넘어갔긴 했지만 4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부터 불교가 확산되는 경로를 거치면서 동양의 휴머니즘 사상과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인간들의 노력과 개발, 혁신에 대한 게 물질의 체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에서 주로 하던 무역들은 지리적 환경과 그 다음에 잉여 물품들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해적무역 그 다음에 정부가 해적질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제공해주고 그게 중산주의의 형태로 넘어오고 중상주의에서 제국주의의 형태로 넘어오고 지금 현재의 경제 자본주의를 갖고 왔다고 봐도 허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역 상인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양의 주 무역품들은 물품이었었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그곳에서 팔지를 못하면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동양의 물품들은 기술이 접목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잃어도 크게 잃을 수가 없었고 또한 상인들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역상들을 보면 동양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남자가 20세가 되면 이익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안 가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 네오 실크로드의 한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중국의 1대1로를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내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중화 사상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형태의 다시 네오 실크로드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상품이 굉장히 많이 변화해서 지금 현재 주 거래가 되고 있는 건 익스피리언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가치, 생각, 지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익스피리언스 상품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성공 요인을 보면 사람과 지식과 관계에 대한 이해이고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불교의 법,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했던 전공과 바로 연계해서 교과과정으로 들 수는 없어서 비교과과정으로 넣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무역 발전 모델에다가 불교적 가치를 넣는데 왜 넣느냐? 경쟁의 원리가 변화했다. 어떻게? 공생우리. 그러면 같이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기반의 무역 발전 모델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불교가 동행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무역에 대한 한계점과 그 다음에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무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와 관련해서 깨달음의 지혜의 그래서 개방, 공유, 협업, 이동, 통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선과 불교적 가치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과제물로 풀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제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시공간 변화 불교, 그 다음에 가상세계에서의 불교적 접근,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딥페이크가 판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불교가 K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K불교의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지 물론 누진 스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러한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끝내겠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1인에게 기대하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과 연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로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8월 초에 대만으로 탐방을 갑니다. 설문제 하나는 불교와 관련된 대만의 불교와 관련된 설문지를 만들어서 대만의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대만의 산사 이런 데를 학생들이 찾아가서 불상은 어떻게 다른지 한국과 그 다음에 그쪽에서의 불교 도구는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할 것이고 하나는 무역과 관련된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들과 대화를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역인의 정신과 불교의 본질을 같이 가지고 포용적 관용적 체제를 구축을 해서 21세기 이상 세계를 구현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의 무역인의 상은 가치를 반복적으로 무한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불교 본질에 입각해서 상호 이익을 통한 이상 세계를 구현하자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K를 역으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확산을 시켜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첫 번째 창립 사례와 동아리 확산 방안,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사점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창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창립은 스님의 노력으로 될까요? 스님의 의지, 열정만으로 될까요? 이거 학생 동아리니까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된다 생각하겠지만 될까요? 그럼 지도교수 할 사람이 혼자 한다고 될까요? 결국은 삼위일체가 돼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이거를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학 동아리이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나서야 됩니다. 교수가 나서야 돼. 이게 창립의 방안이 쉽게 모색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또 회장님께서 마련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불교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이제 많이 소멸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거기다 이제 코비드19까지 오면서 더 황폐화 됐는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청주에 근무하다 또 이제 경남 진주로 이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재창립을 하려고 지역 불자 유지나 교수님들, 스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번번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창립하고 나니까 너무 고맙다고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후원금을 주거나 밥 사줄 때뿐이래요. 장학금 줄 때뿐. 이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아마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적인 동아리는 교수님들 아시다시피 그냥 이름만 빌려주죠. 학생들이 부탁하면. 뭐 어떻게 운영돼도 말도 신경도 안 쓰고, 뭐 후원금이라든지 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불교 동아리는 그렇게 해서는 10중 8구 실패한다. 있던 것도 소멸된다. 그리고 지금 여러 학교에서 창립하고 막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몇 년 갈까? 이게 상당히 의문시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이름만 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 창립할 때는 애를 쓰지만 나중에는 지도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팽당하고 지도법사한테 팽당하고 여기저기서 팽당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뭐하러 이걸 만들었나 하는 후회감도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상을 내려놔야 된다. 창립해서 부처님께 헌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창립했다는 공덕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스트레스 후신자는 스트레스는 자기 부담이니까 자기가 내려놔야겠죠. 근데 가끔 이제 서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거 학생들도 말을 잘 안 듣는데 남의 거 학생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창립한 거 뭐 기존 학생들이나 조금 알지, 시간이 지나면은 저분이 창립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후원금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들 이익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교수님들, 여기 지도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상을 내려놔야 된다. 하나의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미리 당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데에서 다시 만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들이 할 때는 뭐 상월절산이 조계종이니 일체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편에서는 제가 5기로 만들었습니다. 종단에서 대관절 뭘 하느냐. 내가 먼저 만들어 놓고 종단에다 손을 벌리겠다. 이 5기로 만들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뭐 상월별산이 뭐 이런 데서 뭔가 움직임이 있고 저보고 와서 사례 발표를 해라 막 불러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된 좀 기초를 닦은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보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 유지가 돼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포교와 전법의 열정을 갖춰야지 여기에 정치적이거나 다른 사업적인 목적이 끼어들어가면 그것은 정말 혼탁한 사회에 더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불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립하는 데는 일단 그 씨앗이 필요하죠. 저희들도 제가 학장할 때 지역 관음종 스님께서 그냥 저희 동아리가 없으니까 그냥 학장님 장학금을 쓰세요 해서 가져온 거를 제가 장학금을 주면서
동아리 창립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창립할 때부터 지역 언론, 불교 언론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해주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BTN 지대방, 뭐 자연 광우 스님 끝판 마스다 이런 데서 막 촬영을 해서 불교 방송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된 거죠. 뭐 안 본 사람이야 뭐 붐도 안 일으키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그 학생들과 한 것이 언론에 나옴으로써 포교에 큰 기여를 해줬다.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불교 언론 기관에 항상 제가 발표할 때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립 확산 방안으로 제가 목표를 새 학교를 창립하겠다 이 생에서 그 목표를 뒀는데 첫 번째 저희 대학교 했고 두 번째 진주보건대학교를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 뭐 친하지도 않은 교수예요. 그냥 만나서 창립을 하자고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학생들을 대표 학생 모집하고 그 다음 확산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원리가 이제 피라미드식 원리입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판매망 있잖아요. 한 명이 친구들을 더 확산해서.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동아리 한번 불교 동아리 할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공주에서, 공주문화원에서 스님들 한 300~400명 모신 데서 어떻게 창립하실 겁니까? 질문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열정은 있어요. 전략 전술이 뭡니까? 없어요. 그냥 창립하라니까 해야 돼. 교구 본사별로 3개씩 하래.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방법은 교수님들의 헌신뿐이다.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이웃대학에 창립한 대학의 지도교수가 이웃대학의 지도교수에게 권해서 창립을 한 것이고, 요거는 이웃대학의 교수가 아는 학생에게 창립하라고 권유해서 그 다음에 지도교수님 지도사찰 모셔가지고 창립을 한 경남대학교 사례입니다. 여기도 지도교수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시죠. 오늘 와 계신데 엄청 답답하실 겁니다. 회장이나 학생들이 뭐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의 그동안 공부하신 학문적 수준과 지도의 차원하고 학생들의 그 다양한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성도 다양하고 맑게 알아듣는 것도 다양하고 열정도 다양하고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여기도 역시 피라미드식 학생 모집으로 이렇게 했다. 역시 지도 사찰에서 앞에 진주보건대학이나 경남대학에 대해서도 지도 사찰, 교구 본사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통도사에서는 아예 주지스님이 사중회의에 저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국정급부 스님들 회의하는 데 가서 창립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엄청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셨고, 해인사도 마찬가지. 역시 교구 본사니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스님들도 계시지만 스님들의 그 열정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도교수들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마음을 맞춰야 서로 존중해주면서 해야 된다. 결국은 지도교수는 팽당하고 학생들은 스님만 따라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스님들께서 위의를 갖추셔야 돼요. 학생들 꼬신다고 막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위의를 갖춰서 학생들이 스님이란 무엇이고 불교란 무엇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한번 왔다가 호기심에 왔다가 끝나버리게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시사점이니까 됐고요. 저희 학교 운영 사례는 뭐 시간 관계상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창립의 뜻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이라는 그 학생용 SNS가 굉장히 접속률이 높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회비를 거뒀습니다. 25,000원씩 걷는데 허수를 방지하기.
제가 회비 안 걷고 불교 학생의 인원 모집하려면 3,000 정도 모집할 수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모집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회비를 냈는데 이 회비를 낸 학생들 중에도 한 30%밖에 법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지난번 불교학회 때 동국대학교에 뭐 단과대학별로 2,000명이 가입하게 했다고, 단과대학별로 창립했다고 하는데 법회에 25명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교 동아리의 현실입니다. 스님들 여기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말로만 이론으로만 포교 전법 대학생 동아리 중요하다고 백날 말해봤자 이론으로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조계종 종단이든 다른 종단이든 지금까지 포교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포교를 새로 하고 확산시키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더 힘이 든 겁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대학 자체 내에서 학생의 지도 교수가, 지역 유지 스님들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우리 창립할 때 지역 스님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창립하니까 막 몇백만 원씩 다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주시죠. 시간 지나봐요. 관심도 없으셔요. 네. 그렇지만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지역 스님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돈 좀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치욕스러운지 압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스님한테 돈을 주면 줬지 어떻게 돈을 내더라고 합니까? 내가 자승 스님 앞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생 전법기금 빨리빨리 좀 많이 모아서 빨리빨리 달라. 저희 경남 지역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저희 대학의 정기법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찰 방문 법회도 했는데 이것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뜻대로 안 됩니다. 학생들도 바뀌고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도법사가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르고 지도법사가 야, 이 학생들은 우리 절의 청년회야 이렇게 생각하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정말 포교를 위해서 지역에 여기저기 방문하고 활동을 하라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정말 포교가 더 잘 되는 것이고 지역 스님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은 거고 황월결사에서 교구본사에서 몇 개씩 하라고 지정을 해서 지역별로 맡은 말사들이 있는데 그게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해인사 말사들이 주변에 많은데 제가 지도법사를 학교 가까이 있는 범어사 스님을 모셨더니 범어사 소속으로 그냥 결정됐고 한 번도 상의하거나 미리 논의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다 그냥. 그 얘기도 자승 스님 앞에서 내가 했어요.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하나.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해인사 눈치도 봐야 되고 지역 스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후원도 받아야 되고 지도교수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도교수가 활동하기 힘들게 해주면 안 된다. 여기 스님들도 계시지만 지도교수와의 관계를 지도교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는 저희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저희 대학 단독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경남, 부산 지역 다 연합으로 해서 큰 절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큰 교구본사에서 할 때는 수계식에 연결을 하자. 굉장히 애들이 좋아해요. 멋 모르고 그냥 왔던 애들, 호기심에 왔던 애들도 개척을 받으면서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창조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에도 그래도 교구본사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미리 교섭을 하면 해주니까 참 고마웠는데 역시 가는데 교통비 뭐 오고 가면서 식사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창립할 때 지역 스님들께 기부금 받은 것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창립을 하고 확산을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MT도 애들이 가면 모든 비용, 교통비, 걸어서 20분 거리도 택시 타고 가요. 지방에서는 그래요. 지하철이 없으니까. 밥 사줘야 되죠. 법회하고 나면 밥 사줘야 돼요. 저녁 때 법회 늦게 끝나고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이런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학생들이 정말 오늘 여기 온 학생들이 있는데 좀 봉헌사에서 좀 돈 좀 있다면 여기 온 학생들은 좀 이렇게 여기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거. 이렇게 온 학생들이 진짜 얘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아까 말했죠. 10% 이외에는 뭐 대학마다 한두 명 빼고는 거의 형식적인 그냥 관심이 한번 왔다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지도 법사 스님께서 체계적으로 뭐 지도할 수도 없고 지도교수가 누군지 알려고도 안 하고 지도교수는 아예 학생들은 무관심하고 지도교수가 뭐 조언하거나 뭐 이렇게저리 간섭하면은 네가 왜 간섭하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젊은이들에게 당연히 팽배한 거고 그래서 참으로 굉장히 힘든 점이 많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지도교수님들 정말 제가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봉사를 저는 이제 방향을 봉사를 좀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남에 불교 RCY를 만들었어요. 지금 경남대학이 주축이 돼서 경남 지역 전체 학생들을 지금 확산을 할 것이고요. 선명상도 이제 지역 스님이 매주 한 번씩 교육을 자발적으로 시켜준다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오면 해주겠다 그러는데 진짜 한 명 오더라고요. 80명 중에 한 명. 이게 현실입니다. 후원 모금 아까 말씀드렸죠? 대원장학회 정말 저는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큰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지급할 때 반드시 지도교수를 거쳐야 돼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뭐 지도법사 추천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학 동아리이기 때문에 지도교수 관리하에 지도교수가 후원금도 관리하고 제대로 쓰게 해야지 추천도 지도교수를 거치게 해야지 그리고 지도교수와 학생, 법사가 같이 공유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도교수 제껴놓고 학생하고 다이렉트리 하더라고. 아이고 너 귀여워하고 뭐 장학금 너 직접 딱 줘버리고 지도법사한테 줘가지고 지도법사는 스님이 또 학생한테 직접 줘버리고 지도교수는 제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창립하는데 또 확산하는데 노력하신 지도교수님들이 갈수록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동아리 회원 수보다는 진심으로 진짜 동아리 회원이 몇 명이냐 그 학생들이 중요하고 제대로 불교에 관심 있는 학생을 모집하고 그러한 불자를 양성하는 것이 동아리의 목표가 돼야지 그냥 뭐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동아리? 그거 동아리가 아니죠. 물론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장은 필요해요. 그 불교적 소양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학 동아리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그거는 종단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학 동아리 내에서는 정말 동아리답게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후원금도 적절하게 필요하고 소통체제가 필요하다. 자, 결론적으로 불교 동아리가 일시적 호기심에 제공되어야 하는가? 지금 여기 교수님들 계시고 교수부들의 방향도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동아리를 확산시키고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호기심 제공하고 애들 돈 주려고 하는 거냐? 학생들이 템플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자기 비용을 조금이라도 내게 해야 돼. 나중에는 후원받은 거에서 감사함을 모르더라고요.
후원금 받으니까 나 오늘 돈 벌었으니까 우리 불고기 사 먹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 불교적 소양을 확산시키면서 제대로 된 동아리 회원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종단 차원에서도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종단에서 안 나오셨죠? 정말 순수성을 가진 불교 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명상, 참선, 수행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러한 것을 저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 교수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한 1, 2년 동안에 기초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은 알아서 지도복사랑 학생들이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 교수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 창립을 하면 애착이 있죠, 지도 교수는. 그러니까 자기를 안 거치게 되면 서운한 마음도 분명히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을 내려놔. 어쨌든 그 공덕으로 죽어서 지옥은 안 갈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옥 가면 여기 스님들께 핸드폰으로 전화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아리 운영의 체계화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거쳐야 된다. 대학 동아리이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어디를 가든. 지도부 학생이 뭐 자기들끼리 뭐 영캠프니 어디를 가든 지도교수에게 공문이 와야 되고 지도교수에게 먼저 알려서 지도교수가 인지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욕먹는 건 지도교수예요. 그래서 지도교수는 지도법사를 존중하면서 지도법사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지도법사는 항상 지도교수를 배려해서 학생들에게 야, 저 지도교수님이 창립해 주신 분이야. 너희들 말 잘 들어. 이런 말이라도 좀 해야 지도교수님하고 지도법사가 어른이 돼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다양한 수준, 인성, 예의, 정치적인 학생도 있고 대인관계, 불교소양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데 지도교수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들이 동아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 지원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이 교수 부다회가 그래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도교수도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학생들을 또 제대로 지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영캠프가 있고 스님들은 또 불교 문화원에서 연수도 받고 하는데 지도교수는 없잖아요. 지도교수에게 제대로 교육을 해야 지도교수님들이 학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모든 걸 다 하려면은 얼마나 돈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습니까? 제가 돈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 그거를 하시고 앞으로도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